젊은 여성 검사 한 사람이 윤석열을 거세게 몰아세웁니다. 정재인 검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성재를 면전에 두고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윤석열을 약간 좀 몰아붙여요. 추궁을 합니다. 질문을 짝짝짝짝 하는데 윤석열이가 말려들 뻔했나 봐. 그냥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고문하십니까? 이렇게. 조사 원래 그렇게 하세요? 아마 많이 긁혔던 것 같습니다. 지 딴에는 새파란 후배 아니야. 딸뻘 정도 될래나? 뭐 윤석열이가 제때 장가를 갔다면 딸뻘쯤 됐겠는데, 그러니까 그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다 대고 조사 원래 그렇게 합니까? 지금 고문하세요? 아니, 고문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례가 참 처음 봤어요. 이 정재인 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톤이 아주 낮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되게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팩트 폭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고문하십니까? 라고 반발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긁혔다는 얘기지. 얼마나 긁혔으면 지금 고문하십니까? 예. 이날 재판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윤석열이는 이날 굳이 출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출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이가 되게 싫어하는 그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윤성식 부장판사의 재판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에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5년 때린 그 재판. 그리고 이게 윤성식 부장판사한테 왔어. 그러니까 윤성식 부장판사가 아마 박성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강한 처벌을 할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보면 윤성식 부장판사가 양형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때립니다만 판결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죠. 그렇게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판결 취지를 그렇게 준엄하게 가져갈 거면은 형도 확 세게 때려야지. 예? 윤석열 사형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판결 내용은 되게 준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나 양형이 좀 약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이 윤성식 부장판사의 약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단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뭘까? 되게 미운 사람인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밉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체포방해 사건 징역 7년 나왔어요.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양형이 더 늘었습니다. 속으로 좀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윤석열이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이면 좀 싸지, 너무 좀 적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체포방해 사건, 이게 말이 좋아서 체포방해 사건이지 사실은 제2, 제3의 내란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지 잡으러 온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총 쏘라 그러잖아. 경호원들 동원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총은 경호원들이 더 잘 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오히려 무장투쟁 무장 저항을 부추기잖아요. 이건 내란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게 징역 7년밖에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1심에서는 5년이었는데 7년 늘어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걸 누가 했다고? 윤성식이 했다고. 근데 그 윤성식이가 진행하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지. 예. 안 가고 싶은데 나왔어. 나왔는데 정재인 검사라는 사람이 따박따박 짚고 넘어가거든.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래서 이렇게 탁 긁기 이거 고문하느냐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이 정재인 검사로부터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을 만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진술과는 정반대의 그저 박성재를 옹호하는 진술만 합니다. 지금까지 더 어떤 재판에서도 윤석열은 박성재가 내란을 계엄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국무위원들 중에 그 누구도 내란 계엄에 반대했다 그런 사람 있었다는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날은 가서 확 뒤집었어. 이거 분명히 윤석열 어딘가에서는 이거 뭡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거. 윤석열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박성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 누구도 계엄에 반대한 적 없다며. 그렇게 큰 소리를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박성재 재판에 와가지고는 박성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무슨 국민의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계엄 반대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자, 어딘가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자, 그런 식의 진술을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 윤석열이가 박성재 재판에 나와서 뭐라고 씨불랑거렸는지,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오늘 상의하셨다 그러는데 거의 딱 두 분만 상의하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보안 유지를 일단 해야 보안 유지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이게 무슨 군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여튼 내부의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하고도 얘기를 안 했으니 바깥에 장관하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죠. 결국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 법률 전문가와 민정수석하고도 상의 안 했다는 전혀 거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 법률 전문가와 이 헌법상의 비상계엄 실체적 또 절차적 요건에 관해서 의논하거나 조언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저도 법을 오래 다뤘던 사람이라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피고인과 비상계엄이나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 1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린 적이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포고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네. 상위법규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테니까 자꾸 계엄 선포 직전에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손을 안 본 상황이어서 그걸 제가 법무장관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민정수석이나 법률비서관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신 시절의 건지 뭔지 그건 몰랐고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왔을 때 1항이 조금 걸렸는데 네.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정치 활동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막 국회 같은 데서 시위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보려고 그러다 알았다고 그냥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오늘 상의하셨다 그러는데 거의 딱 두 분만 상의하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보안 유지를 일단 해야 보안 유지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군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여튼
내부의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하고도 얘기를 안 했으니 뭐 저 바깥에 장관하고 뭐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보시다시피 이 증언에서 윤석열은 박성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알리지도 않았다. 그 포고령 같은 경우 그거 김용현이가 다 해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포고령에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지, 뭐 처단. 이거 사실 좀 지도 기분 좀 이상 찜찜했는데, 근데 뭐 계엄이라는 게 이거 요식행위고, 포고령은 구색이 맞추기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놈은 누구다? 김용현이고, 박성재는 잘못한 거 없어. 요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옛날 어딘가에서 윤석열이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쪽에서 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국무위원 그 누구도 내란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상민이가 뭐라냐. 아니다.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목이 그렇죠. 윤석열 국무위원 계엄 무경고. 이 말이 뭡니까? 아무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당시 보면은 윤석열은 지금까지는 국무위원들 중 그 누구도 계엄에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술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박성재 재판에 나와가지고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은 김용현이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5일 재판에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좀 하나 짚어볼게요. 사실 이 재판 중에 좀 드문 사례 중에 하나가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우배석 판사가 윤석열한테 질문이라는 거를 딱 합니다. 아니, 윤석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앞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배석 판사가 직접 윤석열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계엄 선포, 이거 박성재하고는 전혀 의논 안 했다고 했지. 응? 그런데 이 박성재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했지. 그러면 좋아. 계엄 선포 사유 중에서 박성재에 대해서 박성재한테 너 뭐 말 안 한 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게 뭐냐면은 박성재가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간만으로 그 윤석열의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네 판단하고 박성재 판단하고 왜 다른 거야? 네가 박성재한테 말 안 한 게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게 박성재의 주장, 윤석열의 주장, 윤석열도 지난번 주장, 이번 주장이 조금씩 다 틀려지니까 재판부로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 좋아. 그럼 박성재가 반대했다 이거지? 왜 반대했는데? 너는 찬성했는데, 너는 계엄하겠다고 했는데 박성재가 왜 반대했어? 네가 아는 건데 박성재 혹시 모르는 게 있었어? 그랬으니까 반대했을 거 아니야? 뭘 몰랐니? 라고 물으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얘기를 하느냐? 우물쭈물거려요. 막 말을 잘 못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다가 안보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보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다 말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하고는 사전에 논의된 게 전혀 없다. 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박성재가 구체적으로 따져 묻긴 했어.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자, 박성재가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럼 박성재의 인식하고 윤석열의 인식이 왜 다른지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뭐 종북 세력이니 뭐 반국가 세력이니 막 떠들었단 말이야. 대통령은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르는 게 말이 돼? 왜 모르는 건데 그 대통령 네가 말 안 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다 말 안 했어. 그래? 그러면 뭘 말 안 했는지 물어보자. 일단 박성재가 너한테 따져 묻긴 했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 이런 것들이 있느냐. 지금 원래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박성재가 반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박성재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있느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묻기는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느냐, 역시 우물쭈물하면서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우물쭈물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판사가 질문한 건 그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대를 한다면 동일한 판단 기준에서 반대를 하거나 동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면은 박성재, 그러니까 장관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냐.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캐물은 건데 윤석열이가 제대로 답을 못한 거죠. 당연하지. 결국 윤석열은 박성재를 구하려다가 본인이 자승자박을 한 셈이에요.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느냐? 그런 거 혹시 물어봤느냐? 그런 거 없었다. 그럼 뭡니까?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은 지금 엄청나게 뭐 국가 비상사태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로 내용은 야당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자기 발목을 하도 많이 잡아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요 계엄을 선포하면 안 돼. 계엄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야당 탓을 하다가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 얘기를 하다가 뭐 마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거를 꼭 집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박성재가 반대했다면 이런 걸 따져 물어서 반대한 거니? 그거 아니니? 즉 박성재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로 좀 판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이렇게 캐물었겠어요. 얼마나 윤석열이가 앞뒤 맞지도 않게 박성재 옹호를 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로지 윤석열은 뭐만 얘기하느냐. 김용현이 다 했다. 나쁜 놈은 김용현이야. 김용현이가 뭐 이상한 짓 다 했다. 준비가 어설픈 것도 김용현이고, 나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하고 했었어요. 모든 걸 김용현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나는 잘 몰랐어. 김용현이가 다 해온 거야.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김용현 잘못이야. 그럼 뭡니까? 내라는 김용현이가 일으킨 거고, 윤석열은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네. 직권남용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고 이건 직권남용 뭐 또는 직무를 좀 불성실하게 했다. 뭐 요 정도에 불과하지. 야 이거 내란은 아니야. 요렇게 몰고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잘못이었고 김용현이 다 잘못한 놈이다. 나쁜 놈은 김용현이야. 요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관련된 동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자,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거니와 네. 노상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요.
자, 한번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께서 혹시 당시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던 사실을 보고를 받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네. 김용현 장관 해임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계엄이 해제될 거라 그 선관위도 선관위 직원에 대한 조사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시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 정도였는데 그게 뭘 어떻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뭐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 군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나 박 장관이나 다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률가 출신들인데 그런 대화 한다는 게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자, 참 코미디 같은 얘기를 윤석열이 하고 있죠. 아니,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새끼가 그러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 운운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법률가 출신 운운하고 그게 아닐 때는 갑자기 현실론을 막 꺼내듭니다. 아니,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요, 계엄을 그런 데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가 출신이 그걸 몰라? 아니,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그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얼마나 뭐 힘들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국내 정치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거지. 국내에서 정치가 좀 힘들다고? 아니 그러면 의석을 지가 많이 받던가, 아니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가 이기든가, 총선에서 떡하니 져놓고서는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엄을 선포해? 그게 바로 독재 아닌가요? 그게 내란이에요. 자, 그거를 법률가가 몰라. 법률가라며. 자, 그런데 또 다른 얘기할 때는 굳이 지가 법률가인데 내가 이런 걸 모르겠냐 그래. 법률가인데 그런 거는 알고 내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참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계속 하는 얘기가 김용현 때문이야. 김용현 때문이야. 모든 건 김용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란은 용현 때문이야. 김용현이야. 뭐 이번에 이런 식이죠. 뭐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김용현 해임을 했을 거라는 둥. 응? 내가 알았으면 못하게 막았을 거라는 둥. 아니 근데 못하게 본인은 지시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김용현 지시를 받았대잖아. 김용현이 자기 지시를 안 받고 윤석열 지시를 안 받고 뭘 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또 모든 건 윤석열 지시를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윤석열은 김용현 앞에 가면은 박성재 욕을 하고요. 박성재 앞에서는 김용현 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같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는 윤석열이가 박성재 욕을 해. 그런데 박성재 재판에 와가지고 김용현 욕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극하다가 바로 정재인 검사한테 딱 걸리는 거죠. 정재인 검사가 아주 치밀하게 요모조모 조목조목 따집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좀 긁힌 것 같아. 기분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욱 합니다. 욱 하는 윤석열 한번 볼게요. 구항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경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한덕수를 비롯하여 박성재, 방기선,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4일 날이요? 예.
당정대 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후 대응이 논의되었는데 증인 당시에 당정대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쎄 난 기억이 안 나고 5일 날은 5일이 보자 2일이 화요일이죠. 3일이 수요일이고 4일이 뭐 금요일 5일 날 저기 아니 3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5일이 목요일이죠. 5일 날 그 저 당 관계자들하고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제 집무실로 온 기억이 나고 4일은 기억 4일은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예, 4일은 모른다. 예. 이날 국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증인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지시한 사실이 없는 거로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4일 자관 뭐 당정대는 전혀 기억이 없고 5일도 자기들이 모여서 하고 저보고 와서 저 보고할 게 있다고 그래 다 같이 이렇게 예, 지금 4일 회의는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네네. 뭐 근데 증인 아마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국민의힘 대표가 찾아갔던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2월 4일이거든요. 아니요. 4일 날 온 적이 없고요. 12월 5일 날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뭐 김기현 뭐 하고 비서실장 뭐 등등하고 해서 제 집무실 옆에 그 대접견실에 그 오후에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7일이 토요일인데 6일인가 7일 날 제가 국회에 의총에 가려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우리 관저로 오겠다 이래가지고 6일인가 한동훈 대표를 만난 점심.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 이후의 일이니까. 4일은 뭐 전혀 기억이 예. 증인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지시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전혀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 4일 날 거에 대해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요. 아니 뭐 전혀 4일은 전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아예. 보고받으신 기억도 없고요. 뭐 고문하십니까 지금? 예, 그 정도 하시죠. 예, 뭐 모르신다고 하니까. 15번 조사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15번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게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항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네. 많이 긁혔던 모양이에요. 그죠? 욱 했어요. 아니, 질문 몇 개 좀 연달아서 했다고 해서 그게 고문인가요? 저런 고문도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에서 저런 질문은 수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 태도를 보면요, 진짜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례는요, 검사가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닥달을 한 거예요. 특히 그분의 자녀들을 거론하면서 네가 뭐 안 하면은 네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화영 부지사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으로 되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 있죠. 그분들 전부 다 네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안 해주면 너 조국하고 똑같이 죽는 줄 알아라. 특히 네 자식들까지도 다 감옥 갈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단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 단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라고 진술서에 쓰느냐면은 내가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까지 써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에? 그거에 바로 고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문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솔직히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제일 잘했어요.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이런 애들 있죠. 뭐 강백신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그 라인의 막내가 누구냐? 박상용 검사예요. 그들이 한 게 그게 바로 고문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는 뭐야? 질문 몇 개 했다고 고문하십니까? 저 새끼가 저 고문을 한번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진짜 고문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고문하십니까? 아마 본인 딴에는 자신의 한참 후배뻘인 검사가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거기 아마 되게 긁혔던 모양이에요. 아니, 감히 너 따위가 나를 추궁해? 그러니까 아마 거기 긁혀가지고 아마 발끈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조사 이렇게 하십니까? 야, 아니 이 정재인 검사가 질문하는 방식대로 조사를 하면요, 대한민국에 검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 어디 한둘입니까? 별 3개, 4개 되는 양반들도 검찰 수사 받고 난 다음에 세상 떠나버린 분들 많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세상 떠나신 분들이 꽤 있죠. 그게 마치 이재명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다 검찰이 그 증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너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널 봐줄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는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약점을 꺼내 들어요. 그 약점을 탁 꺼내 들어 가지고 너 이래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 기자 생활 얼마 아니고 제가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뇌물 등등의 혐의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도 조사를 받아요. 근데 안 나온 거야. 자, 나중에 이 검찰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공무원, 공무원을 구속을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찾으러 오라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냥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연락을 해요. 이 공무원 부인이 안 갔어. 안 가고 좀 시간을 끄니까 왜 안 오느냐고 닥달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갑니다. 혼자 가기 겁나니까 딸을 데리고 들어갔나 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함정이었던 거예요. 검찰이 갑자기 이 공무원의 부인을 조사실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공무원 부인이 추궁받는 동안 함께 온 딸도 또 다른 조사실에 끌려가. 그래서 희한한 추궁을 받아요. 엄마 아빠 사이가 어때? 엄마 아빠 자주 싸우고 그러지 않아? 그걸 딸한테 물어봐요. 그 딸이 중학생인가 그래요. 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기사로도 났어. 그 당했던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걸 여기저기 폭로를 하고 다닌 겁니다. 하도 여러 군데 폭로를 하니까 거기서 어딘가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 담당 수사관들 처벌 안 받았어요. 검사 처벌 안 받았어요. 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는 저한테도 많이 당합니다. 한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뭐 아느냐고 막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래. 그럼 왜 이 밤중에 전화 거세요? 이러니까 밤중에 전화 걸 수도 있는 거지. 대답 똑바로 안 하실 겁니까? 뭐 이래요. 저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진짜로 황당하잖아요. 한 번은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래? 어느 남부지검 누구래? 지난번에 뭐 하기로 하셨는데 하셨나요? 근데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이 묻는 것을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했네. 안 했으면서 왜 했다 그래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 누구시냐? 그러니까 남부지가 무슨 수사관이래. 지금 몇 시인지는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시기 때 9시 50분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가 완전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빨리 끊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고만장을 하더라고. 그럼 막 승질을 부리기 시작해. 위협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이 사건을 정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순간 확 치밀더라고서 정석대로 처리하세요. 지금 당장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 전화 끊으세요. 이 전화 지금부터 1초라도 더 하면은 정석대로 처리하지 않는 걸로 볼 테니까 지금 당장 끊고 정석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통보하실 게 있으면 문서로 통보하세요. 탁 끊어버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 목소리가 바뀌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당장 끊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다시 끊어버립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고문 아니에요?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고 지들 입맛대로 대답 안 하면은 뭐 정석대로 처리를 하니 어쩌니. 이게 고문이잖아. 윤석열이가 정재인 검사한테 추궁받은 거 이게 추궁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제일 더럽게 수사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게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야. 근데 지들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못된 새끼들. 정재인한테 많이 긁히긴 긁혔나 봐요. 막판에 진짜 욱했던 것 같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자 부처의 그러니까. 수장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재판을 8건 받습니다만은 법정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의 변론을 위해서 대통령 지낸 사람으로서 지가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많대. 아이고 내 참.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많으면 꺼내봐.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자식아. 해보라고. 제발 좀 나라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 좀 해봐. 어우 가짜나서 진짜.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네요. 자, 아유, 네. 네. 수적으로 취임했나요? 임명됩니다. 네. 취임하고요. 5월 7일이요. 예, 5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5월경에 검찰 인사는 5월 16일자 검사장 인사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는 5월 16일자. 예, 16일자 인사가 그러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하고 같이 온 모양이네. 둘이. 요 병풍 만들어 갖고. 네. 그때 그러면 그때 민정수석님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네네. 박성재 장관님이 같이 같이 찾아오셨다. 와서 그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와서 그냥 사인만 해주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그때 아마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혹시 그 사인하고 차 마시는 자리에 네. 김건희 여사님이 동석하셨습니까? 글쎄 굳이 동석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증인 아시기에 네. 김건희 여사님이 네. 박성재 장관님 피고인하고 네.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는다든가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이입니까? 글쎄 통화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재판 받을 때인지 언제 들었는데 글쎄 평소에 그런 통화하고 할 사이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 제가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의외라서. 증거목록 828번 텔레그램 내용인데 네.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저게 5월 8일 24년 5월 8일자 김건희 여사님이 박성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뭐라고 제가 잘 안 보여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 당시 그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이 된다라는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5월 5일 17시 04분경에 이런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님이 박성재 장관님에게 보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저 내용을 보니까 저 지금 내용 처음 보거든요. 예. 뭐 통화 뭐 문자를 보냈니 어쩌니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근데 저 지금 그 문자를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번 법률 전문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집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거를 장관에게 한번 물어보시죠라고 이렇게 보내줘서 우리 집사람이 한 게 아닌가 싶고,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과연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좀 명품백 사건 그리고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다는 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네. 뭐라고 하시죠?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특별수사팀이 중앙지검에 24년 5월부터 네.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되었고 잘 수사한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사를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수사팀을 했는지 어느 부서에다가 줬는지 완전 수사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에 관련해서 피고인 네. 박성재가 증인에게 뭐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글쎄 따로 뭐 들은 기억이 없고요. 네. 그 무슨 24년 언제부터 수사가 됐죠? 24년 5월경이었습니다. 5월. 그 전에는 안 했나요? 디올 가지고? 그 전에는 있었는데 네. 23년 12월 달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네.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수사가 제가 총장 때부터 예, 아니 지금 뭐 그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기 예, 때문에. 예, 증인 이제 그만하시고 저기 검사님도 뭐 그 부분은 좀 네, 알겠습니다. 뭐 요약해서. 저는 하여튼 뭐 자세히는 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뭐 가지 늘 수사를 계속 야당에서 떠들고 수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관련해서 한 거죠.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인. 네네. 네, 증인께서 증인 명의로도 지금 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보낸 문자가 있는데 증인께서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떤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예, 생략.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있으면은 뭐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예, 생략하신답니다. 생략하신답니다. 장관한테 제가 증거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반대 신문 사항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시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아니 하면 전화를 하지 굳이 뭐 예, 아니 뭐 생략하신다니까. 네. 그러시죠. 자, 그리고 이재명 등 정치인 14명에 대해서 네. 방첩사하고 경찰들이 체포활동 펼쳤다는 건 알고 계시죠? 증인이 지시했던 안 했던 그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엄 그때는 몰랐고요. 계엄 해제한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집에 있는데 그게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도가 났냐면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한테 뭐 이런 사람 체포 명단을 주면서 뭐 위치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봤다는 언론 보도가 나길래 제가 장관한테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동향 파악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쓸데없는 거 왜 이제 이렇게는 했고 계엄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죠. 그럼 12월 4일 날 증인께서 처음 아셨다는 말씀으로 4일인지 아마 5일인지 네. 언론 보도가 났을 때 12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거든요. 네. 저 증인께서 아까 네. 변호사님 질문에 그 성관이 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네. 성관이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 성관이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누구한테 언제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짧게 답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선관위에 직원들 보내 가지고 이제 방첩사하고 사이버사 직원들 좀 보내서 그 선관위 서버에 보안 점검 옛날 국정원에서 했던 거 네. 그거 다시 보완이 됐는지 보완이 됐는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도 조사를 해야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관저에서 누가요? 장관이 국방장관이. 장관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군이 그런 거 사람 조사할 능력도 안 되거니와 이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 하루면 끝날 건데 그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직원들 조사는 그리고 직원 조사는 수사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건 하지 마라. 아예 시간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또 직원을 조사하면 이거는 수사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또 좀 문제가 복잡해지니 민간인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 그 그게 얘기입니다. 날짜가 12월 3일 이전입니까? 당연하죠. 네. 그 이제 12월 2일은 아니고 2일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계엄 전날이고 아마 일요일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12월 1일. 네. 자, 12월 1일. 증인 말씀대로라면 네. 선관위 서버 점검이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보안 점검. 그렇죠. 예, 거기에 동원되는 그 포렌식 전문 요원들은 어떻게 차출할 예정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첩사가 아무래도 그런 디지털하고 이런 거에 좀 강하니까 방첩사 바로 옆에 사이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방첩사 몇 명하고 사이버사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보사가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보사 쪽에 IT 요원을 보냈는데 뭐 이게 아마 미리 방첩사에다가 계엄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전문가를 차출해놔라 이렇게 못하다 보니 전문가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 정보사 친구들을 미리 보내서 걔네 그 친구들 보고 아마 서버 확보만 좀 미리 시켜놓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계엄 대국민 담화하기 전에 군을 이동도 시키지 말라 했고 알려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 사실은 전문가들을 미리 뽑아놔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 일이 근데 벌어진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자, 재판장님 좀 예.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보게 되면 검사님 그 의견서 오늘 41문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부정선거 의혹 수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하였으면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창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 관련 부분은 피고인하고 상관도 없는 부분을 자꾸 지금 정인에게 묻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잠깐만요. 다른 사건을 쓰려고 잠깐만요. 공장 변경은 뭐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검찰 지금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물어보시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방첩사 그 요원들 실제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검찰 또는 국정원의 포렌식 요원들이 올 거니까 현장 보존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이나 국정원이 포렌식에 동원될 계획은 사전에 없었다는 겁니까? 제가 장관하고 얘기할 때는 아예 사전에 그런 게 없었고 제가 방첩사하고 사이버사에 대해서 좀 가보기도 하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도의 그 사이버 디지털 요원이면은 보안 점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미리 계엄을 알려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뽑아놓지 못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동 시간이 많이 늦어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3일 날 밤에 그 대통령실, 그 대접견실 또는 집무실에 모인 처음 모인 6명, 우리가 기록상으로는 8시 멤버라고 합니다. 그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 총 6명이 먼저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박성재 장관, 즉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 관련해서 논의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부른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논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국내법이요? 네, 증인 아까 증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내법 관련해서 주무장관을 사전에 불러서 논의할 게 있었다. 아니요, 뭘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제 기억에는 총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박 장관이 먼저 오더라고. 그래서 그날 기억이에요. 일찍 오셨네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누구하고 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찾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리 정리하고 집에 안 들리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장에서야 2주에 한 번 보지만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 온 게 이제 둘이 앉아서 대화한 게 오랜만이니 뭐 장관으로서 뭐 어떻게 뭐 할만하냐라든지 대통령 하실만 합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뭐 이상민도 오고 총리도 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국내법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따로 있었던 건 없는데요. 네. 12월 3일이 네. 공교롭게도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구속 기소한 그날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 거기 명태균 창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 네. 당시에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요. 예 그날 그 피고인 박성재와도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네.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께서는 8시 14분, 20시 14분에 대통령실에 제가 지금 도착하셨고요. 신문 상황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이거 다 구한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직도 예. 예. 아 피고인이 잠깐만 8시 예 증인 잠깐만요. 예. 예 물어보시죠. 예, 네, 예. 예.